조선 후기 국가 경제를 이끈 상업. 그 중심에는 산농공상의 계급 이념이 뿌리박힌 조선에서 천대받았던 상인들이 있었다. 상업의 발달과 함께 조선의 역사와 경제를 보여준 금속 화폐 동전. 조선 유일의 법화 상평 통보가 270년 동안 유통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신합금 기술의 결정체, 상평 통보가 품고 있는 과학의 비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 금속 화폐의 동전과 조선 후기 시장 경제의 비밀을 파헤쳐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전을 만드는데 1년에 5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인다. 반면 동전의 회수율은 10% 정도이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부터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남은 동전을 선물카드나 포인트로 충전해주는 방식을 채택해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동전 없는 사회의 다른 목표는 바로 현금 없는 사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전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었던 시기하면 바로 조선시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떳떳하게 차별 없이 사용하는 뜻을 담고 발행된 이 동전은 조선 사회를 어떻게 바꿔 놓았을까요? 오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동전, 상평통보와 조선 후기의 흥미로운 경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이전에도 화폐 발행이 시도됐다. 그러나 동전이 시중에서 사용되지 못한 채 화폐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조선의 시장 규모라든지 혹은 교환의 규모상 현물 화폐를 능가하는 고액의 화폐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던 점도 화폐 발달이 늦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쌀이나 배, 곡물 등의 물품 화폐를 사용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화폐가 세상에 나왔지만 실제로 쓰여지지 못한 채 사라졌다. 기록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전은 고려 성종 15년에 만든 철전 건원중보. 중국 화폐인 건원중보와 구별하기 위해 뒷면에 동국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이후 고려 숙종 7년에 해동통보가 발행되었지만 유통에 실패했다. 조선시대에도 화폐 개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세종 때 처음 발행한 조선통보는 구리광산이 없어서 주조하는 데만 4년이 걸렸고 20년 동안 유통이 됐지만 결국 폐지됐다. 구리의 가치는 시장에서 막 올라가고 그 동전의 가치는 막 떨어지니까 풀어놓으면 다 그냥 사라지는 이런,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일본으로 막 유출이 됐어요. 그 동전을 녹여서.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환경이 깔려 있었죠.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이걸 돈이라는 게 이 무슨 금속 가지고 과연 정말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많았다라는 거죠. 화폐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도 끝에 조선 후기의 상평통보가 등장한다. 이후 조선 경제는 다양한 변화를 맞는다.
조선시대 궁중 진상품이었던 유기의 고장 죽주, 경기도 안성이다. 도시에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다 있었네요. 와. 조선 후기 삼남지방과 한양을 잇는 길목으로 상평통보 발행 이후 조선 후기 3대 시장 중 한 곳으로 손꼽혔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바로 죽주산성 위입니다. 이곳 죽주는요, 충주와 청주의 주 교통요지가 만나는 주요 교통지인데요.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 도로가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용하는 바로 중부고속도로입니다. 예전에는요, 특히 조선 후기의 상인들이 많이 이용했던 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후기 유기 판매로 번영을 누렸던 안성장. 현재에는 어떤 모습이 남아 있을까? 과거 안성장이 있었던 자리에는 일본식 가옥으로 지어진 주민센터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게 지금 옛날식 건물 같은데 예. 지금은 주민센터인데요. 예. 이곳이 원래 어떤 자리였나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안성 일동사무소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성은 조선시대 중후반대에 조선 3대 시장이라고 할 만큼 큰 번성했던 시장인데 그 시장이었던 가장 중심 센터에 관청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네. 1922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네. 이 건물에서 당시에 군청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크게 확장되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여기를 일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안성구 시장의 가장 중심지였던 곳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 안성장에서는 유기뿐만 아니라 갓, 담뱃대, 가죽신, 한지 등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이 판매됐다. 우시장으로도 유명했던 안성장에는 땔감이나 포목이 거래되는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건이 팔리는 곳이었다. 지금으로 보면은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고문원인 부역실청에 보면 뭐라고 나온가 하면 안성시장에서 그 장시장세를 받습니다. 한번 오는 사람들한테 시장세를 받는데 재화자, 그러니까 짊어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1문을 받고 그 다음에 말이나 노새에 싣고 오는 사람한테는 2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장에서는 그 수봉되는 새가 500냥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대충 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판매를 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판매자의 한 10배쯤 된다 그러면 3만 명 이상이 물건을 사러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한 규모라는 걸 그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평동보가 생긴 다음부터는 좀 더 원활하겠네요. 그러면 예, 상평동보가 생기면서 화폐 경제가 되면서 모든 그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안성시장과 안성유기도 틀림없이 또 더 꽃을 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암 박재원이 쓴 허생전의 배경이 안성이다. 부자에게 만냥을 꾼 허생은 안성에서 과일 독점 판매로 폭리를 취한다. 당시 정치와 경제 풍자를 다룬 이야기에 돈을 빌리는 모습을 담은 것은 그만큼 상평통보의 사용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성장이 유명한 것은 유기 때문인데 1744년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혼례를 정리한 의궤에 안성유기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명성을 떨쳤던 안성장. 현재 그 모습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곳을 드나들었던 조상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많은 비석 중에서도 요거는 왜 중요하다고 예, 말씀하신 거죠? 이 비석은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 같이 1841년에 만든 비석입니다. 예. 누구의 비석인가면 군수 정만교라고 하는 당시 군수의 영세불망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잊지 말자는 뜻에서 만든 비석인데 이 비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영세 불망비 뒤편에는 유기장인, 주물장인, 접시장인, 대장장이, 목수, 가죽장인, 신발장인 등 안성장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준 여러 장인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명성을 떨치던 안성장은 1790년경 수원 화성이 들어선 이후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안성의 장인들을 수원으로 이주시키고 수원에 큰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후에 일본과 중국에서 값싼 도자기가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유기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안성장은 급격히 위축된다. 안타깝게도 현재 안성 유기장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다행인 것은 안성 유기의 명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성 유기에 담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기 갤러리가 있구나. 품질과 모양이 우수하고 구리와 주석의 8:2 황금 비율, 안성 맞춤으로 통하는 안성의 유기. 안성시 향토유적 무형문화재 제2호 이종문 유기장이 안성 유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안성 유기는 쇳물을 틀에 부어서 기물을 만들어내는 주물 유기다. 틀에서 떼어낸 기물을 찬물에 넣어서 단단하게 하는 담금질. 표면을 깎아내는 가지를 거친 후 광내기까지 7번의 작업 과정을 거친 후 완성된다. 식기나 네. 그런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전부 주물유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물유기가 이게 여기에 우리 그 전통의 노하우가 첨단 과학이 숨어 있어요. 이게 막 섞어서 그냥 막 쌤을 부는 게 아니에요. 온도와 요 틀 속의 흙, 수분량, 요 염분량, 이 그름질할 때 그 그름 시간, 요 녹일 때 요 온도 그걸 다 체크한 다음에 저희가 그 샘물을 부어서 그렇게 해도 한 30% 이상의 불량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기 그릇이 아니라 과학의 그릇이. 그렇죠. 방자 유기도 있고 유기가 또 있잖아요. 합금이 순수 구리에 주석이 들어가냐, 아연이 들어가느냐, 청동과 항동으로 나뉘어지는데 네네. 청동 제품 가지고 방자를 만드느냐, 주물 유기를 만드느냐. 그 방자 유기는 이런 반상기류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뭐에 들어가나요? 징이나 갱갈이 큰 양푼이 이 큰 양푼이 뭐 저 이런 세숫대 같은 이럴 때 그런 거는 망치가 들어가는 기물은 어느 정도 때려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징이나 갱갈이는 꼭 단조 성형을 해야 돼요. 크기가 큰 주물을 망치로 때려서 만드는 방자 유기와 차별화된 안성의 주물 유기는 주물의 크기가 작고 섬세함을 기본으로 인내와 느림의 미학으로 만들어낸다. 그럼 이렇게 이 유기의 장점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장점하면은 신선함을 유지해 준다는 거, 또 강한 살균력, 또 음식을 담아 놓으면은 식욕을 더 나게 해준다는 거, 그러한 장점이죠. 그러면 이 안성 유기는 좀 자랑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성 유기가 그 널리 뭐 알려지기 시작한 게 섬세함이거든, 섬세함. 그 장점은 다 원료 배합이 똑같으면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특히 그 섬세함 때문에 맞춤이라는 말도 나온 거고 또 표현이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표현을 잘하는 그 섬세함 때문에 또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움, 그게 이제 안성 맞춤의 이제 최대 장점이죠. 쉽게 깨지지 않고
보온과 보냉 효과가 뛰어난 유기. 최근에는 항균 작용과 독성 물질에 반응하는 효능이 알려지면서 유기의 진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선 후기 숙종이 발행한 상평통보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민간에 유통된 화폐로 기록됐다. 하지만 이 작은 동전이 한 번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의 위로부터 이런 강한 의지가 일반 민들에게 볼 때는 실제적으로 이 일반 민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이런 뜻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어떤 그런 아래로부터 했던 그런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전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33년 인조는 문신, 김신국, 김육 등의 건의에 따라 상평통보를 주조했지만 유통에 실패했다. 당시 조선은 유교 중심의 농업 국가로 돈이나 화폐, 상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그런 거였고, 그래서 지체 높은 양반들은 아예 돈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유교 이념에서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 상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역을 한다는 것 모두 다 예컨대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은 부정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조 때 상평통보 발행을 논의한 지 40년 후 숙종 때 영의정 허적과 좌의정 권대운이 상평통보 발행을 주장한다. (17세기) 중반 구리 생산량이 늘어난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강화 조약을 맺고 대마도에서 조선과 교역을 시작하고 구리를 수출한다. 구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이 상평통보를 주전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1678년에) 조선의 법화로 발행을 시작한 상평통보는 한양을 벗어나 270년 동안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상평통보의 유통 이후 민간에서 결제 수단으로 쌀과 포목 대신 동전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돈에 대한 인식이 일반 평민뿐만 아니라 양반들도 이제는 그 사회적인 신분과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행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 갖다가 하나의 일상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부가 곧 모든 일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평통보는 둥근 원에 네모난 구멍이 나 있는 형태로 떳떳하게 차별 없이 사용하라는 뜻을 담은 동전이다. 뒷면에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게 주전소 약자, 천자문 또는 오행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우리가 보통 엽전이라고 하는 화폐죠. 그래서 이제 주조를 하는 걸 보면 나뭇가지 모양의 이제 주조 틀에 그 동전을 달아서 이제 주조를 하고 난 다음에 떼어내는 형태인데요. 그러한 엽전이 한 푼이 되게 됩니다. 그 한 푼이 100개가 모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 냥이 되는 것이죠. 상평통보를 세는 단위는 한 푼이다. 10푼이 1전, 10전이 한 냥, 10냥이 1관이다. 동전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세분화했다. 한 양을 현재의 시세로 따지면 약 5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 당시 상평통보는 상평청과 지방의 가명 등 전국에 50개가 넘는 주전소에서 만들고 철저하게 관리됐다. 조선 후기 경상도 지역에서 유통된 상평통보를 발행한 경상가명. 가명은 조선시대 각 도의 관찰사가 거처하는 관청으로 지금으로 치면 도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지방행정 체제가 8도로 구분을 해서 각 도의 중앙에서 관찰사를 파견해서 행정을 보고하였는데 그 경상도는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도 우도 분리되기도 하고 그리고 통합되기도 하면서 감령이 여러 곳에 옮겨 다니기도 했는데 1601년도에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전기 경상가명은 대구가 아닌 경주에 자리했다. 임진왜란 이후 낙동강 동쪽과 서쪽을 나눠서 경주와 상주로 각각 분리해서 설치했다. 이후 선조 32년에 안동으로 옮겼다가 2년 후에 다시 대구에 정착했다. 이곳 경상가명터는 요즘으로 치면 도지사격인 관찰사가 진무를 보던 선화당과 처소로 쓰던 징청각이 원래 위치에 보존된 유일한 곳이다. 용장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보통 이런 용장식은 궁궐이나 그런 데서만 보이는데 이 감령에서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감령에서의 관찰사의 위세라든지 지방행정 제도가 문란해졌다는 그런 걸 엿볼 수 있습니다. 경상 감령 내에서는 그 상평통보 화폐 주조 이외에도 뭐 도서 간행이라든지 많은 업무 시설도 있었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공원에 위치한 향토역사관. 대구 지역의 역사, 민속, 농업과 상업, 경상가명과 관련된 각종 유물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데 경상가명에서 발행한 상평통보도 보관 중이다. 상평통보 뒷면에 경상가명의 상자가 각인이 되어 이것이 경상가명에서 발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에 정착한 가명은 지방행정의 중심으로서 군사, 교육, 문화, 상업 모든 면에서의 중심지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동전의 주조와 유통으로 상평통보는 경상가명에서 주조하여 경상가명의 상이라는 글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한 공주대학교. 문화재 보존 과학을 통해 주전소와 주전 시기가 다른 25개의 상평통보를 분석했다. 만든 시기와 지역에 따른 상평통보의 성분과 미세 조직의 차이를 발견했다. 미세 조직 같은 경우는 금속 현미경을 이용해서 미세 조직을 보면서 상평통보의 제작 기술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미세 조직을 통해서 주사전자미경 에너지 분산형 분석기라는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 분석기를 이용해서 각 미세 조직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통해서 상평통보의 제작 성분 비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호머 헐버트가 펴낸 월간지 더 코리아 리뷰에 기재된 당시 화폐 주조 방식으로 상평통보를 복원하고 성분을 분석했다.
상평통보는 주 재료가 되는 구리와 아연, 납을 녹인 쇳물을 나뭇가지 모양의 모전판에 흘려 넣은 다음 고정시켜서 하나씩 떼어내고 거친 표면을 연마해서 완성된다. 거기 보면은 상평통보를 만들 때 비율이 구리와 아연과 납의 비율이 6대 3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 실험할 때는 구리 60, 그다음에 아연 30, 납 10을 집어넣어서 보건 실험을 해봤고요. 구리와 아연, 납을 배합해서 만드는 상평통보는 미세 조직을 관찰하면 당시의 제작 방법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금속의 미세 조직 같은 경우는 성분의 조성 비율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냉각 속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세 조직의 변화가 많이 생기거든요. 주조 틀에서 완전 천천히 식어서 천천히 냉각되면서 만들어진 조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주전소에서 만든 25개의 상평통보를 분석한 결과 주전 시기와 주전수에 따라 조성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그 주석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주석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가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아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석 대신에 아연을 넣어서 그 상평통보를 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평통보는 270년 동안 민간에 유통되고 화폐 개혁에 성공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금속 합금 기술 분야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상평통보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연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유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숙종 때에 대해서 아연이라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주석 대신 아연을 쓰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금 기술이 상당히 그때 우리가 주요 기술이 청동 기술에서 황동이나 그런 다른 걸 섞어 쓰는 기술 넘어가는 상당히 그런 중요한 계기거든요. 금속 화폐를 만들 때 주석 대신 아연을 섞어 쓰게 되면 완성된 화폐의 주조성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다. 주조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쇠붙이의 녹는 점이 낮고 유동성이 좋아서 화폐를 만들기에 알맞은 성질이 된다는 뜻으로 상평통보 표면에 넣는 한자나 숫자, 부호 등이 잘 새겨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화폐는 유통을 시작함과 동시에 위조 방지 노력이 병행된다. 상평통보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주전이라고 하는 가짜 상평통보를 주전하는 무리가 있었다. 지난 2006년에 강원도 산골에서 엽전이 발견돼 사주전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상평통보의 위조 방지를 위해 앞 뒷면에 한자와 문양을 넣어서 주전소를 표시하고 민가에서 가짜 상평통보를 유통시킨 범인을 색출해 엄벌을 내리는 등 철저하게 관리했다. 또한 상평통보를 전국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대량 생산 시스템이 시급했다. 천천히 샘물이 들어가면서 다 굳은 다음에 빼보면은 하나의 나무처럼 보이거든요. 나무에 돈이 열매처럼 맺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자르면 하나의 그런 가지새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더 크게 만들면은 더 많이 생성돼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많은 화폐들을 빨리 제작하기 위해서 이 주전틀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면 뭐 그 당시에는 그 화폐를 주조하는데 이 과학적인 마인드도 일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평통보의 발행과 유통의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숙종 4년에 상평통보를 발행하기 1년 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대동법이란 조세 제도이다. 대동법이 시행된 배경에는 1592년부터 7년 동안이나 이어진 임진왜란과 1636년 당시 후금이었던 청나라가 조선을 침입한 병자호란, 조선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전쟁이 있다. 후금이 명나라를 제압하지 못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전쟁하는 과정에서 식량이라든지 또 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징발을 요구했고 그것이 그대로 조선으로서는 재정 압박이 됐고 그 부담을 백성들한테 바로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민생은 거의 도탄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국가 재정은 거의 해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이제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나왔고 그 요구의 결정체가 나중에 이제 결국 대동법이 됐던 겁니다. 조선시대의 수취제도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토지에서 거두는 전세, 가구마다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 16세 양인에게 부과되는 군역,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수취하는 요역이 있다. 조선 전기에는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를 150만 결로 파악했는데 임진왜란 이후 선조 때 조사한 토지는 30만 결뿐이었다. 3년 뒤인 광해군 때 54만 결 정도로 늘어났다. 정부에서는 비폐해진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도 개혁을 단행한다. 그것이 바로 대동법이다. 국가에 내는 공납을 쌀로 대신 내게 하는 방법으로 현물로 징수하던 공납을 쌀과 포목, 돈으로 차등 있게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거두었던 세금의 20% 정도만을 거두고도 그러니까 80%를 깎아주고 그걸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튼튼한 재정을 만들었던 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장이냐 분배냐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인으로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그런 문제를 그냥 한 번에 해결해버린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저항들이 있었고 큰 개혁이었고 왕조 전체를 통해서도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큰 개혁이었는데 조세개혁을 통해 도입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다음 해 상평통보가 법화로 발행되기 시작한다. 대동법의 중요한 그 의미는 바로 이 현물 재정, 그러니까 그 지방 토산 현물로 구성되어 있는 현물을 거두어서 쓰던 그 구조가 그 화폐 재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쌀과 그 포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화폐로 일괄 거두어서 그것을 시장에서 조달해 쓰는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시장을 활용한 화폐 재정으로 바뀌게 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대동법의 시행이 동전의 주조와 유통에 상당한 그 영향을 끼치게 되고 큰 배경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에서 걷어들인 쌀로 필요한 물건을 사야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이 등장한다. 이후 교통이 발달하고 길이 교차되는 지점에 사람과 물건이 모이는 시장이 들어선다. 조선 유일의 법화 상평통보가 발행되고 백성들은 동전 사용에 편리함을 알게 되는데요. 그 이후
전국에 1000여 개가 넘는 대규모 시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당시에 번영을 누렸던 조선 후기 3대 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3대 시장으로 손꼽히는 지역은 대구와 전주, 그리고 안성이다. 번영을 누렸던 세 곳 중 현재까지 그 명성이 유지되고 있는 대구 양령시는 조선 최초의 한약재 시장이다. 1658년 효종 9년에 왕명으로 경상가명 이무이백 관찰사가 경상가명 객사 안에 봄, 가을 1년에 2번 한약재 시장을 개장하면서 양령시의 역사가 시작됐다. 양령시가 열릴 때는 팔도인들이 모여서 1년 만에 한 번씩 가지는 큰 잔치였습니다. 약정골목 일은 영시 개장 준비로 한창 술렁이기 시작했고 객상들을 맞을 준비로 바빴습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낙동강 등지에 좋은 약재가 많이 나면서 중앙으로 상납하는 약재가 대구에 집중됐다. 상납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면서 경상가명 주변으로 한약재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1910년대 초기의 추정으로 약재 거래 상인은 약 1만 명에 달했다. 양령시는 대구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번영을 누리던 대구 양령시도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터를 옮겨야 했다. 현재는 남성로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옛날에 있던 곳은 경상감령, 우리 경상감령 그 객사 뜰 앞에서 있다가 대구 업성이 흘린 자리가 이제 앞에 이제 남성로, 지금 현재 우리 양령시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자에 와서 지금 그 명맥을 유지하는 현실이 바로 남성로 일대입니다. 대구는 조선 후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영남대로는 동전을 들고 먼 길을 떠났던 백성들이 지나다니던 길이다. 학업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문경 세대를 통해서 서울로 입성하게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영남대로가 생긴 겁니다. 보부상들이 전적으로 운하를 하고 낙동강을 통해서 이제 수집된 약재라든지 이런 물동량이 대구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말이지만 그는 자연적 요건이 갖춰 있으니까 양령시가 개설이 부활이 되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 들어 전국에 1000개가 넘는 시장이 들어서고 동전의 유통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 독점 판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고 큰 돈을 번 거상들이다. 동전이 그 시장 가격의 그 가치 척도의 그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고가차를 일으키게 되는 이제 그 도거리에 이 동전이 또 활용이 되는, 이용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전이 순기능만 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시장을 모두 다 장악한 그 유통화폐로서 기능하지 못함에 따라서 매점 매석과 같은 그런 도구 행위에 오히려 활용이 되는 이제 문제점을 낳기도 하죠. 조선 후기 가장 눈에 띄는 거상은 제주도 물품과 육지 물품을 교역했던 김만덕이다. 1739년 제주에서 태어난 김만덕은 건의포구의 상인들의 숙소이자 거래소인 물산 객주를 차려 장사를 시작했다. 제주 특산물인 전복, 미역을 육지로 보내고 쌀, 무명, 화장품 등을 제주로 가져왔다. 50대에 이르러 거상이 된 김만덕은 제주 도민들이 계속되는 재해로 기근에 시달리자 유통업으로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쌀을 사고 제주 도민을 살린다.
정조 임금님께서 제주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쌀을 보냅니다. 육지에서 뭐 상당히 많은 쌀을 보내는데 그게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가라앉아 버려요. 진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김만덕이 자기 돈을 풀어서 육지에다가 이제 곡식을 주문을 하죠. 그래서 500섬이라고 하는 어떤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재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곡식을 육지에서 들여다가 그걸 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김만덕의 기부와 선행을 알게 된 정조는 상을 내리려고 했지만 그녀는 한양 궁궐 방문과 금강산 관광을 원했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섬을 떠날 수 없었지만 정조는 김만덕에게 내의원 의녀 반수라는 벼슬을 하사하고 소원을 들어주었다. 김만덕의 선행은 정조실록은 물론 각종 문헌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1812년 세상을 떠난 김만덕은 제주도민을 구하고 사회 환원을 실천한 기업가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정식으로 발행된 동전 상평통보. 이후 조선 경제사의 한 축이 되어 270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생활에 스며들었다. 그렇다면 상평통보는 어떻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일까? 그것이 이제 고종 3년경에 경복궁 중건을 통해서 이제 당백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은 땡잡할 때 할 때 그 땡전이 당백전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액 카페인 당백전을 주조했을 때 실제 시장에 상당한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구리 함량이 1전짜리에 들어있는 거하고 5전짜리에 들어있는 거하고는 구리 함량이 5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던 겁니다. 그냥 글자만 5라고 쓰여놓고 그 구리는 별로 그러니까 비싼 거는 안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1전짜리나 5전짜리나 뭐 똑같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구리 함량이 자꾸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그야말로 뭐 돈값이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1866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재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상평통보 액면가의 100배인 당백전 발행을 남발한다. 그 이후 화폐 가치는 감소하고 물가가 폭등하게 된다. 결국 1894년 주조가 중단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오늘은 상평통보와 조선 후기의 경제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작은 금속 화폐인 동전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경제 상황을 담고 있는 시대상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가상화폐로 그 모습을 달리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동전의 변신이 가져다줄 변화와 의미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조선의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